네,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어 데브옵스나 뭐 개발자 쪽이 아니어 가지고 리서처 쪽이어 가지고 좀 되게 용어들도 생소하고 또 뭐가 중요한지 몰라서 하다 보면은 '이것까지 뭐하러 하지?' 이런 느낌이 생기실 수도 있어서 혹시 그런 게 있으면 패스하라고 뭐 시간상 패스하라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그냥 저는 책을 좀 중점적으로 해서 준비를 좀 해 봤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K8 그러니까 쿠버네티스를 이제 쿠버네티스를 공부하는 이유는 어 이제 ML 모델 요새 ML 옵스가 좀 화두가 되고 있어서 뭔가 리서처 쪽도 뒤쪽 서빙을 넘어서 이제 좀 데브옵스의 대표적인 프레임워크인 쿠버네티스를 좀 공부를 해 보고 싶어서 이제 스터디에 이제 참여를 했고 어 네. 그래서 왜 사용하는지를 이제 스터디하면서 이제 좀 파악을 해 봤는데요. 먼저 기존에 이제 뭐 서빙을 할 때 어 그 케이팝 그러니까 어쨌든 가상 환경을 활용한 이제 어 서빙을 이제 진행을 하기 위해서 도커를 이제 보통 활용을 했는데 이제 K8s는 클러스터 시스템이고 클러스터 내에서 어 뭐라고 해야 되지? 어 자원 배분 측면에서 좀 되게 좀 똑똑한 프레임워크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이제 살펴보면은 실행 환경의 고립화 그러니까 컨테이너 단위로 실행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파드죠. K8s 용어로 치면은. 파드 단위로 실행되기 때문에 각 서버의 실행 환경을 걱정할 필요 없이 서비스를 이제 운영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저는 또 생각이 된 게 '아 이게 저희 셀에서는 좀 되게 낙후돼 있는 그런 환경을 지금 쓰고 있구나.' 제가 어제도 클라이언트 그 를 받았는데 그 환경에 대한 정보가 없어 가지고 그거 환경 세팅하느라고 또 엄청 고생을 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런 실행 환경의 고립화를 통해서 어떤 피지컬 머신에 가도 금방금방 실행을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게 장점인 것 같고 그다음에 리소스 관리. 예를 들어 뭐 서버마다 다 리소스가 다 다르고 또 어떤 뭐 서비스를 이미 사용하고 있으면은 어 그 서버보다는 뭐 다른 PM에다가 뭐 배분을 해야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자동으로 해 주는 그런 역할을 또 한다고 하고요. 네. 그래서 서버별 리소스 사용량 모니터링 그다음에 리소스 사용량 제한 그래서 클러스터의 전반적인 리소스 관리가 이제 가능하다 자동으로. 네. 그다음에 스케줄링 뭐 노드 개수가 이제 많아지면은 클러스터의 노드 개수가 많아지면 이제 리소스 관리뿐만 아니라 이제 스케줄링 관리도 이제 힘들어지겠죠. 뭐 파드를 언제 띄워야 되고 어디다 띄워야 되고. 네. 그럼 뭐 사람이 일일이 뭐 다 뭐 SSH 해 가지고 점검을 하는 거는 굉장히 레이버러스한 문제이기 때문에 K8 그러니까 쿠버네티스는 이 스케줄링을 이제 자동으로 리소스를 모니터링 해 가면서 할당 노드에 할당을 한다. 이렇게 이제 돼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그 프로세스 관리 측면에서도 장점이 있는데 어 그 아까 이제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노드 레벨에서 일일이 뭐 들어가서 판단을 하기보다는 일단 구조 쪽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마스터 노드에 마스터 API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마스터 API 서버를 통해서 전체 쿠버네티스 이제에 있는 노드들을 컨트롤할 수가 있어서 이제 내가 뭐 이 클러스터 시스템에 어떤 무언가를 하고 싶다 하면은 다 이 마스터 API를 통해서 진행을 하면 되지 뭐 노드에 일일이 들어가 가지고 뭐 뭘 하고 그런 작업은 지양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통합 설정 관리. 이제 뭐 서버마다 뭐 환경 설정이 있을 거고 뭐 비밀번호나 뭐 키 뭐 이런 것들도 있을 거고 뭐
뭐 다양한 환경 설정이 있을 텐데 이것도 통합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다. 이거는 뭐 config 맵 같은 그 프로퍼티를 그 리소스를 말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이따 제가 뒤에서 파드 설명할 때 잠깐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장애 대응 이게 그 뭐 서비스 하다 보면은 저희 같은 경우는 통화 녹음이라는 걸 하는데요. 그 T 통화 녹음이나 이런 걸 하는데 근데 이제 그 ML 모델들은 그 리소스 사용량이 굉장히 좀 다른 뭐 웹서버 앱이 이런 거에 비해 훨씬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메모리 터지는 문제가 굉장히 이제 빈번한데 그럴 때마다 뭐 컨테이너가 내려간다. 네, 이럴 때마다 그 K8s는 그거를 모니터링해서 자동으로 그 파드를 다시 띄워주고 이제 그런 역할을 이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리스타트를 계속하고 어쨌든 그렇게 장애 대응이 이제 자동화가 돼 있다. 어느 정도. 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파드 단위로 이제 되기 때문에 어, 그 다른 프로세스에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런 또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특정 파드가 문제면은 그 파드를 그냥 없애버렸기 때문에 다른 파드는 정상적으로 이제 실행이 되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파드 간의 어느 정도 독립성이 이제 보장되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자동 확장 이거 자동 확장 여기까지는 제가 공부를 이제 안 해봐서 좀 추상적일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아무래도 그 노드 그 PM 측면에서 그 노드를 그냥 더 붙이는 게 용이하다. 이거를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는 K8S 환경을 실습용으로 구축을 할 때 가상 환경, 그러니까 베어그랜트를 활용한 그 가상 환경을 구축을 했는데요. 거기서 그 VM을 뭐 여러 개 늘리는 거는 늘려가지고 그러니까 마스터 노드에 붙이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작업이어서 아마 그거를 좀 말하는 것 같은데, 네. 그다음에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운영 이것도 제가 아직 접해보지는 못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자가치유. 네, 자가치유가 아까 또 제가 말한 거랑 비슷한 것 같은데 이제 파드 단위로 모든 게 이제 진행이 되는 것 같고요. 그 파드가 K8s의 실행 단위 중에 가장 작은 단위고 근데 이제 K8s가 어떤 내부적으로 바라는 상태가 있는데 이제 그거에서 벗어나면은 그 자기가 바라는 상태에서 멀어지고 이제 이것을 다시 이제 파드를 계속 재실행해가지고 바라는 상태에 일치할 때까지 계속 재실행해가지고 자가치유를 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데이터 스토리지도 되게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PVC도 있고 뭐 empty dir도 있고 한데 그래서 다양한 데이터 스토리지를 지원을 한다. 호스트도 당연히 지원을 하고요. 네. 제가 아는 개발자분한테 물어보니까 PVC를 제일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 NFS 같은. 네. 근데 제가 공부한 거는 MTDIR. 이거 뒤에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것도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 마스터 노드가 있고 그 마스터에 붙어 있는 여러 노드들이 있는데 어떤 파드를 띄워라 이렇게 신청을 하면은 자동으로 리소스를 이제 보고 적절한 노드를 선택해서 컨테이너를 이제 배치한다. 이게 좀 핵심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추상적으로 그 사용 이유를 좀 조사를 한 다음에 정리를 좀 해봤고요. 말씀드렸듯이 제 백그라운드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약간은 추상화 시켜서 좀 설명드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K8S 구조를 좀 보면은 출처는 여기서 가져왔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게 좀 되게 초보가 보기에 되게 좋은 그림이었던 것 같아요. 음.
아까 이제 제가 설명드렸듯이 그 마스터에는 이 이 API 서버가 되게 핵심인 것 같고요. 그 그 그래서 제가 했었던 거는 그러니까 초보 수준에서 그냥 단순한 실습은 뭐 다 그냥 그 kubectl이라는 걸 통해서 했어요. 근데 그 이제 kubectl이 이 마스터의 API, API 서버를 통해서 이제 노드들을 컨트롤하는 걸 했었고요. 그래서 아마 K8s가 그 지향을 하는 것도 다 이렇게 원스톱 컨트롤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이 API 서버를 통해서 모든 거를 다 컨트롤한다. 그래서 어쨌든 사용자 입장에서 어 이 쿠버네티스를 접할 때 K8s가 지향하는 거는 다 이 마스터를 통해서 통합 관리하라 이렇게 좀 보는 것 같아요. 네. 아 이거 메카가 아니라 메타. 네. 그다음에 이제 이 etcd라는 곳에는 그 클러스터 내 모든 메타 정보를 저장하는 저장소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 스케줄러가 이제 있다고 했는데 자동으로 이 컨트롤러 매니저가 이제 그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서 컨테이너를 여기서 적절하게는 리소스에 따라서 어떤 리소스가 비지하냐 안 비지하냐를 이제 판단을 하고 워커 노드에 이제 배치를 하는 그런 스케줄러라고 이제 공부를 했고요. 이제 현재 상태와 반환 상태 이게 지금 저는 솔직히 이게 좀 추상적으로 느껴지는데 어쨌든 이 현재 상태가 있고 바라는 상태가 있고 이걸 지속적으로 확인해서 뭐 특정 이벤트에 따라 동작을 수행하는 컨트롤러라고 합니다. 이 쿠베 컨트롤러 매니저가. 그다음에 클라우드 플랫폼 이것도 아직 제가 안 접해봐서 아직 뭔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 마스터는 단일 서버로 구성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 여러 서버를 묶어서 마스터로 구성을 할 수도 있대요. 근데 저는 아직 단일 서버로밖에 안 해봐서 왜 이거를 여러 서버로 구축을 해야 되는지는 좀 잘 모르겠고요. 네. 여기다가 좀 더 그 자세한 내용을 이제 써놨는데, 이거는 제가 나중에 기업에 올리면은 그거 좀 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노드. 음, 그 이제 이제 노드는 쿠블렛이라고 하는 게 자주 나와요. 노드 쪽을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 쿠블렛이 그 마스터의 명령을 먼저 받아서 API 서버로부터 어떤 명령이 오면 이거 그 쿠블렛이 받아서 이제 노드에서 일어나야 되는 일들을 컨트롤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쿠베 프록시는 컨테이너 네트워킹을 담당하는 프록시, 컨테이너 런타임. 이게 어쨌든 지금 컨테이너 런타임이 지금은 이제 도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였더라? CRI 규약을 만족하는 가상화 환경을 그, 가상 환경을 이제 담당하는 런타임이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게 도커라고 알고 있는데 어디서 이제 그 커뮤니티를 보다 보니까 뭐 도커 런타임을 이제 지원을 안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전 도커밖에 몰라가지고 그럼 뭘 써야 되나 이제 또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처음에 이게 용어가 뭔지 몰라서 찾아보니까 그냥 뭐 이게 도커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 이렇게 말을 말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전적으로 참고했던 책은 이 책입니다. 네. 초보를 대상으로 한 책이고요. 그 설치 같은 경우는 어떤 그 인프런이라는 강의에 있는 것을 좀 참고를 했어요. 잠시만요. 네. 근데 이거는 제가 좀 자세히 설명드릴 게 없는 게, 배그랜트라는, VM
그러니까 그 버추어박스를 좀 그 쉽게 쓸 수 있게 한 여러 개의 버추어박스를 쉽게 런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인데요. 그래서 어 일단 실행 환경은 제가 그 시간이 나오면 설명을 드리고 그 추상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 VM 3 개를 띄워서 1 개를 마스터 노드, 그다음에 2 개를 이제 그냥 노드로 설정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제가 책을 이제 봤는데 이거 너무 혹시 중간에 네네. 질문해도 되는 건가요? 네네네. 아, 저 혹시 그 설치를 그 네네. 윈도우에서 하셨나요? 아니면은 뭐 다른 저 환경? 리눅스에서 했습니다. 리눅스. 그러면은 뭐 개인 PC 가지고 계신 게 리눅스이신 거예요? 아니요. 그냥 회사에서 그냥 아, 리눅스 서버 가 가지고 네네네. 네네네. 네, 거기다가 알겠습니다. 설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네. 제가 문의드린 이유가 제가 발표할 때 공유 드리긴 할 건데 설치가 잘 안 되더라고요. 베이그런트 가지고. 아. 네. 네 그래, 맞아요. 네네. 네. 그래서 제가 일단, 처 네네. 네네. 문의 드려봤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M1 맥북에서 하려고 했는데 M1 맥북에서는 버추어박스가 지원이 안 된대요. 그래서 패러렐을 써야 되는데 그 패러렐은 또 유료라고 해 가지고 '아이씨 몰라.' 하고 그냥 회사 리눅스 서버에 접속해 가지고 설치를 했습니다. 네. 그 내용이 너무 방대해 가지고 이게 스터디장님께서 다뤄야 된다는 내용을 하려면은 일주일 만에는 좀 저 같은 초보한테는 완전 처음 하는 초보한테는 이것만 해도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 챕터 한 개도 파드가 엄청 크게 있는데 일단 그거를 공부를 해서 이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파드는 아까 제가 추상적으로 말씀드렸지만 그 K8S의 최소 실행 단위예요. 네. 그 K8S도 제가 뭔지 몰랐는데 이거는 쿠버네티스가 K랑 S 사이에 글자가 8개여서 K8S라고 하더라고요. 네. 왜 이렇게 이상하게 이름을 짓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K8S라고 저도 하겠습니다. 네. 파드의 특징을 좀 요약을 해 보면 파드는 1개 이상의 컨테이너를 가질 수 있고 뭐 책에 따르면은 보통은 1 개의 파드 내에 1개 컨테이너를 실행을 해요. 상황에 따라서는 2 개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를 이제 사이드카 패턴이라고 하는데요. 어 일단 아까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1 개는 이제 메인 컨테이너, 다른 1 개는 그 메인 컨테이너를 보조하는 컨테이너, 뭐 로깅 서버 같은 걸로 활용을 하고요. 3 개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네. 그 파드 내에서 이제 컨테이너들이 실행이 되는데 동일한 노드에 할당되고 이제 동일한 생명 주기를 가져요. 그러니까 그 파드를 꺼 버리면은 그 안에 있는 컨테이너들은 다 이제 꺼지고요. 삭제할 때도 마찬가지로 파드 내 모든 컨테이너가 같이 삭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 파드는 좀 불안정한 리소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쉽게 꺼졌다가 쉽게 켰다가 이런 일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파드 내에 뭐 중요한 정보를 담는다든지 이제 그러한 행위는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고유의 파드 IP. 이제 파드를 띄우면은 그 노드 IP랑 별개로 파드 IP가 이제 뜨는데요. 파드에 이제 접근을 할 때, 그러니까 파드 안에 있는 컨테이너에 접근을 할 때 이제 활용을 할 수 있는데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파드 단위로 서비스를 하면 안 되고 이제 오늘 제가 준비는 못했지만 서비스라는 리소스가 있는데 그 서비스라는 리소스를 통해서 서비스를 해야 되지 이 파드를 직접적으로 서비스에 활용을 하면 안 된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언제 꺼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다음에 파드 내에 있는 컨테이너들은 서로 IP를 공유를 하고 그래서 파드 내 컨테이너끼리는 로컬 호스트를 통해서 서로 네트워크 접근이 가능해요. 그다음에 그 파드 내에 있는 각 컨테이너는 IP는 공유하지만 그 포트를 이용해서 이제 구분을 합니다. 그다음에 볼륨도 굉장히 여러 종류가 있는데 어 이제 파드 내 컨테이너들은 동일한 볼륨과 이제 연결이 가능하고요. 파일 시스템 기반으로 이제 서로 파일을 주고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요약을 하면은 이제 이렇게 특징이 요약이 될 것 같습니다. 디테일이 굉장히 많아서 이거 좀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중요한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좀 축약을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용은 책에 있는 내용과 제가 정리한 내용 합쳐 놓은 거고요. 네. 일단 파드는 일단은 그 야물 파일이라는 거를 이미 뭐 알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겠지만, 이 야물 파일이라는 명세서를 통해서 주로 이제 어 파드뿐만 아니라 모든 그 K8s 리소스가 이제 모든 다 야물을 통해서 이제 진행이 되고요.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음, 그러니까 API 버전은 뭐 아직 제가 V1 말고 다른 걸로 쓴 걸 본 적이 없긴 한데, 어, 리소스 이름이 동일할 경우에, 그러니까 리소스에는 제가 오늘 파드만 설명드리지만 서비스도 있고 디플로이먼트도 있고 여러 개가 있습니다. 충돌을 이제 리소스 이름이 동일할 수도 있는데, 그때 충돌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스코프를 정의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다음에 카인드, 여기다가 이제 내가 어떤 타입의 리소스를 띄울 거냐 보시면 되는데, 지금은 파드이기 때문에 파드, 서비스랑 디플로이먼트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메타 정보, 네, 그러니까 뭐 리소스의 라벨 정보랑 그다음에 그 이름. 추후 이 라벨은 뭐 특정 파드를 검색할 때 활용이 됩니다. 네. 그다음에 리소스의 스펙. 네. 컨테이너는 이제 그 한 개 이상의 컨테이너가 되고요. 이거는 지금 이미지는 따로 설정을 안 하면 제가 알기로는 도커 허브에서 가져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로컬로 따로 설정을 안 하면. 그래서 파드 띄우는 건 굉장히 쉬워요. 그냥 이 야물 파일 있고 그냥 어플라이 이거를 하면 파드가 이제 띄워집니다. 네. 아까 레이블이 이제 있다고 했는데 그 레이블은 지금 현재 그 run이라는 키 밸류 y-nginx라는 밸류로 이제 이루어져 있고요. 그래서 이 라벨 명령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지금 아까는 제가 야물 파일을 통해서 레이블을 붙였다면은 이제 명령을 이용해서 붙일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명령보다는 이런 식으로 명령을 이용해서 이 파드에 뭐 이런 레이블을 붙여라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근데 명령형 커맨드보다는 보통 야물을 더 많이 활용한다고 하시네요. 제가 좀 많이 물어보는 개발자분이. 네. 그다음에 이건 뭐 개인의 타입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선언형 명령, 이거는 많이 안 쓸 것 같아요. 제가 해봤는데 이건 되게 귀찮더라고요. 이걸 일일이 다 쳐야 되거든요. 네. 차라리 그냥 야물로 저장해 놓고 쓰지 이걸 일일이 치는 일은 좀 거의 없을 것 같아서 이건 패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야물을 이용해서 주로 이제 활용을 한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파드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때는 이 getPad라는 거를 활용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아까 라벨을 붙였잖아요. 그래서 이 run에 대한 거를 이제 보고 싶을 때 이렇게 명령어를 이제 쓰고요. 그러면은 이 run에 대한 이 값이 이제 나오고요. 그다음에 모든 레이블을 보고 싶을 때는 이 명령어를 활용을 해서 show 레이블을 이용을 해서 이제 이렇게 모든 이 파드에 붙어 있는 모든 레이블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레이블을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 필터링이에요. 그냥 검색하기 좋게 이제 본다고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이게 그냥 읽어 보시면은 이제 이해가 가시겠지만 뭐 키로 검색을 할 수도 있고 키랑 밸류를 이용해서 검색을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네. 키랑 밸류를 이용해서 검색을 할 수도 있고, 어쨌든 어떤 파드들을 여러 개를 띄웠을 때 그 레이블을
이용을 해서 이제 검색을 하기 용이하기 때문에 이런 레이블 기능을 이제 활용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 아까 이제 그 get 파드를 했는데 이제 get node 어 네. 그러니까 노드에도 이제 레이블이 붙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음 이 노드도 마찬가지로 레이블을 붙이고 그 아까 파드에서 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어 그 노드에도 레이블을 붙이고 그다음에 레이블을 이제 확인을 하고 또 검색도 네 가능합니다. 네. 노드들도. 마찬가지로 이 노드에 대한 레이블도 어 그 야물 파일에다가 이제 붙여 놓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노드에 대한 네 그러면은 네 노드에 일단 레이블을 붙인 다음에 어 노드에 레이블을 붙인 이유 중 하나가 그 아까 파드가 그 특정 노드에 뜨지 않고 리소스를 판단을 해서 이제 자동으로 뜬다고 했는데 그 노드에 레이블을 붙인 이유 중 하나가 그 파드를 띄울 때 이 노드 셀렉터라는 걸 이용을 해서 그 특정 노드에 띄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보면은 이 여기서 이제 특정 노드에다가 이제 마스터 노드에다가 디스크 타입 SSD라는 그 레이블을 붙였고 노드에다가는 디스크 타입 HDD라는 레이블을 붙였는데 지금 이렇게 디스크 타입 SSD를 하면은 이 파드는 항상 이 마스터 노드에 뜨겠죠. 네. 이제 이런 식으로도 레이블 기능을 활용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get 파드를 한 다음에 이거는 좀 더 자세히 보라는 명령어고요. 보면은 마스터 노드에 뜬 거를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은 레이블은 특정 그 파드들을 이제 좀 더 이름으로 좀 관리를 좀 하기 쉽게 그다음에 특정 노드에 띄우기 위해서 좀 활용을 한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만약에 그 노드의 이제 이름이 똑같을 수도 있잖아요, 레이블이. 이런 경우에는 그 KPRS가 그냥 기존대로 리소스 사용량에 따라서 하나의 노드를 선택해서 이제 파드를 띄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그 파드를 띄울 때 이제 명령어를 이제 실행하게 할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커맨드와 이제 아규먼트를 이용을 해서 이제 띄울 수 있어요. 네. 그러면은 이 파드가 실행될 때 헬로라는 거를 출력을 하겠죠. 그다음에 그 리스타트 폴리시는 파드가 종료됐을 때 항상 재시작을 시도하는 게 디폴트고요. 재시작을 시도하지 않게 할 수도 있고 이제 실패 시에만 재시작을 시도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그 파드 환경에 대해서 그 environment value가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환경 변수 이름, 그 환경 변수 값 하면은 이제 hello라는 환경 변수에 이 값이 이제 저장이 되게 됩니다. 네. 이 보시면 print inv를 하면은 이제 hello world가 뜨죠. 네. 이거는 되게 도커 명령어랑 이제 비슷한데 근데 그 도커랑 좀 구분을 하기 위해서 이런 거를 좀 붙인다고 알고 있어요. 가까이. 네. 네, 저는 이제 쿠버네티스 오버뷰에 대한 준비를 했고요. 요거는 이제 저희 티어브에도 올라가 있고, 일단 쿠버네티스라는 게 이제 오픈 소스죠. 구글이 만들어서 이게 배포되고, 그래서 이제 현재는 거의 주류화된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도구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쿠버네티스 정리를 하면서 기존의 마이크로 아키텍처 시스템을 한번 쭉 그려봤어요. 이게 보통 일반적으로 그 스프링 클라우드로 구성되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인데 얘네들을 일단
서비스들이죠. 각각 서비스들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이 서비스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뭐 서비스 디스커버리라는 애가 있어야 되고, 얘가 여기 다 등록을 합니다. 자기가 올라오면서. 그럼 서비스 디스커버리는 어떤 서비스는 IP가 어떻게 돼 있고, 뭐 이런 정보들을 얘가 다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외부에 요청이 들어오면 이제 API 게이트웨이라는 애가 들어와서 이렇게 이제 응답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서버가 뭐 예를 들어서 이 교수 서비스라는 서버가 내려가 버리거나 그러면 다시 자동으로 띄워야 되는데, 그렇게 자동으로 띄우려 그러면 저희가 앞쪽에 뭐 L4를 달거나 아니면 서비스 디스커버리에 문의를 해서 얘가 현재 살아있는지 여부를 체크하고, 그 다음에 뭐 수동으로 하든지 아니면 모니터링 시스템 같은 걸 걸어서 다시 띄우든지 그런 작업들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설정 파일들이나 이런 것들도 뭐 컴피그 서버를 띄워서 직접 관리를 해야 되는데, 리소스들이 정말 많죠. 이렇게 되면 구성 요소가 여기 쫙 써 있는 것처럼 이거를 직접 다 구현하고, 그 다음에 머신에다가 다 배포를 하고 올라가고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해야 돼요. 이게 이제 쿠버네티스가 사실 나오기 전에 그냥 일반적으로 늘 하던 일들이죠. 이렇게 작업을 했었는데, 그리고 또 이런 시스템들이 많아지다 보면 뭐 로깅이나 이런 것들도 자체적으로 다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일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컨테이너 시스템들을 좀 더 오케스트레이션을 잘 해보자. 이런 것들처럼 개별적으로 뭐 설정을 연결하고 이렇게 일일이 관리하지 말고, 그러면 쿠버네티스라는 것들을 쓰면 이런 일들을 아주 심플하게 관리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서비스들 보면 장비 하나에 그 인스턴스들을 뭐 1개 아니면 2개 이렇게 교차해서 올리기도 하는데, 이렇게 되면 장비들을 이제 효율적으로 사용도 못 하겠죠. 그래서 쿠버네티스가 장비들을 아주 효율적으로 사용해 줄 수 있게 그 스케줄링도 하고, 그다음에 컨트롤러 매니지먼트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쿠버네티스 기능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일단은 자동적으로 빈 패킹이 가능해요. 여기에서 보면 저희가 컨테이너를 파드에 묶어서 배포를 하는데, 최소 단위가 아까 파드라 그랬죠. 파드를 요청을 할 때 CPU나 메모리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딱 그 지정된 CPU와 메모리 양만 쓸 수 있도록 특정 머신을 찾아서 자동 배포해 줍니다. 그리고 서버가, 그러니까 파드가 죽어버렸거나 그랬을 때 얘는 단순하게 파드만 배포하지 않고 뭐 리플리카 셋이라든지 디플로이먼트라는 걸 같이 써서 배포를 하게 되면 지정된 그 디자이어된 카운트만큼 파드를 항상성을 있게 유지시켜 주는 거예요. 그게 셀프 힐링이고, 그 다음에 이제 CPU라든지 이런 그 부하가 늘어나면 파드를 수평적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자동으로 해주는 게 HPA, 수평 파드 확장 시스템, 이런 것들도 갖춰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디스커버리 같은 것들, 로드 밸런싱 이런 애들도 있어요. 어떤 저희가 큐브 프록시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서비스라는 걸 등록해서 쓰게 되면 어떤 파드들이 이제 몇 개가 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시스템은 아니면 어플리케이션은 어디에 가면 찾을 수 있어. 그렇게 처리를 해주는 게 서비스 디스커버리인데, 쿠버네티스에 이런 서비스 디스커버리 기능이 있죠. 그 다음에 자동 롤백하고 로그아웃도 할 수 있습니다. 디플로이먼트를 이용해서 이전의 버전을 롤백할 수도 있고, 신규 버전을 롤아웃이라는 게 배포를 하는 거거든요. 롤아웃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시크릿이라든지 컨피그 매니저로 아까 전에 봤던 컨피그 서버 이런 것들이 별도 없어도 쿠버네티스 내부에서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크릿 컨피그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쿠버네티스에 보면 아까 전에 PVC 뭐 이렇게 하고 퍼시스턴트 볼륨이라고, 컨테이너의 특징이 컨테이너 내부에 어떤 파일이라든지 데이터를 쌓게 되면 컨테이너가 내려가 버리면 그 데이터들 다 유실되잖아요. 이런 유실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스토리지를 오케스트레이션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잡이라든지 크론 잡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배치를 이제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을 해주는 게 이제 아키텍처는 어떻게 돼 있냐 보면 일단은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라는 애를 하나 만들면 컨트롤 플레인이라는 게 하나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플레인 요 두 가지 이제 노드들이 분리가 됩니다. 컨트롤 플레인은 이제 헤드의 머리에 해당하는 애고요. API 서버를 통해서 이제 처리가 되고 이 API 서버가 이제 핵심이죠. 근데 API 서버의 핵심인데 이 모든 정보들을 관리하는 게 SCD라는 애가 있어요. SCD는 뭐 예를 들어 예전에 뭐 주키퍼 같은 역할도 해주고 그 다음에 각종 그 데이터 플레인의 데이터 용량 아니면 파드들의 상태, 뭐 큐블릿의 상태 이런 애들에 대한 모든 정보들은 SCD로 다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SCD는 이제 마스터 노드라고 해서 컨트롤 플레인 요것들을 여러 대, 세 대 이상으로 구성하는 게 운영할 때는 필요한데 이게 데이터, 그러니까 서버 노드가 하나가 죽어버리거나 그러면 이런 정보들은 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유실돼 버리기 때문에 이거를 분산 저장할 수 있도록 해주는 분산 스토리지입니다. SCD가. 그리고 이제 어떤 요청이나 파드들이 배포가 돼야 되는데 배포되는 시스템을 찾아내는 게 스케줄러가 하는 역할이에요. 가장 내가 원하는 뭐 메모리 500기가에 뭐 CPU 뭐 1을 쓰겠다. 그러면 적절한 노드를 찾아서 스케줄링을 해줍니다. 근데 그 노드가 없으면 펜딩 돼 있는 거죠. 그 노드가 찾을 때까지.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러 매니저는 이제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뭐 서버를, 파드를 2대 아니면 3대 띄워. 그러면 그 3대를 항상 유지시켜주기 위한 그런 일들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클라우드 컨트롤러 매니저라는 애들은 뭐 구글 GCP라든지 아니면 AWS, 애저라든지 이런 애들의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연결시켜주는 그 역할을 해주는 애입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 플레인에 보면 이런 워커 노드라고 해가지고 이게 막 이제 여러 대가 되겠죠. 그 워커 노드들 안에 보면 큐블릿이라는 애가 하나 돌고 있고 요거는 이제 에이전트로 한마디로 데몬 서버처럼 도는 애들이고요. 그 다음에 외부랑 통신시켜주기 위해서 큐브 프록시라는 애를 만들어서 이제 서로 통신을 할 수 있습니다. 외부랑. 그리고 아까 전에 여기 보면 컨테이너 런타임이라는 애가 하나 있고 얘네들 위에 파드들이 각각 실행이 됩니다. 네, 요게 이제 쭉 반복해서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마스터 노드를 한번 살펴보면 마스터 노드의 구성 요소는 API 서버, SCD, 스케줄러, 컨트롤러 매니저, 클라우드 컨트롤러 매니저 이런 애들이 있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실제적으로 마스터에 존재하는 파드들을 관리한다거나 아니면 데이터 노드를 관리한다거나 뭐 이런 역할들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 노드를 보면요. 데이터 노드는 이제 실제 워커 노드 데이터 노드로 말할 수 있는데 얘네들은 물리적 장비나 가상 장비일 수도 있고 클라우드에 있는 뭐 장비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서버들을 이제 데이터 노드에 배포할 때는 파드라는 최소 단위로 배포가 됩니다. 네. 그리고 파드 안에는 이제 아까 전에 보셨다시피 하나 이상의 컨테이너가 배치가 되고 이 컨테이너가 결국 서비스를 해주는 어플리케이션이 되는 거죠. 그리고 시스템 규모에 따라서 스케일 인아웃, 뭐 스케일 업 다운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노드들은 물리 장비나 가상 장비들이기 때문에 이 장비의 용량이 부족하다거나 아니면 특정 GPU나 뭐 이런 특화된 용도로 쓰고 싶다 그럴 때도 이제 데이터 노드로 추가하거나 뺄 수가 있죠. 네. 그러면 구성 요소를 보면 API 서버 같은 건 어떤 일을 하냐. 일단 API 서버는 모든 쿠버네티스 내부에 처리되는 리퀘스트 아니면 지시를 내리는 역할을 이 API 서버가 엔드포인트예요. 거기를 거쳐서 이루어지게 되고 모든 통신은 API 서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API 서비스는 모든 클러스 컴포넌트를 추적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네. 그다음에 HCD는 분산 고가형성 키값 저장소이고요.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있는 메타 정보들, 클러스터 상태라든지 아니면 파드의 상태 이런 설정 정보들 이런 것들을 모두 관리하고 있는 입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 대를 꼭 만들어 둬야 되는 게 이 SCD 하나가 SCD에 있는 정보들이 유실되면 이제 못 살리죠. 쿠버네티스 자체가 그냥 먹통이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예 중에 하나입니다. 그다음에 스케줄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정보들 필요한 자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정책이나 아니면 어피니티, 안티 어피니티, 요거는 이제 뭐 어떤 노드에 잘 맞냐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데이터의 위치라든지 워크로드 사이에 서로 간섭이 있는지 여부나 이런 것들을 보고, 그다음 페인트나 톨러레이션 이런 것들을 보고 그다음에 스케줄링을 쫙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노드에 이 파드를 배포해야 되는지 얘가 알려주는 역할을 하죠. 요거를 보고. 그다음에 컨트롤러 매니저는 이제 컨트롤러의 컨테이너 상태들을 항상 검사하고, 그다음에 API 서버 요청해서 상태를 확인하죠. 확인하고 나서 이런 리플리케이션 컨트롤러라든지 엔드포인트 컨트롤러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파드 수를 관리하거나 아니면 파드에 직접 접근하거나 이런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클라우드 컨트롤 매니저는 이제 실제로 뭐 라우트, 로드 밸런서, 볼륨 이런 것들 클라우드에 있는 정보들 있죠. 클라우드에 뭐 ALB 이런 것들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파일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도 있을 텐데 그런 애들을 같이 연동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얘가 해줍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노드에는 큐블렛이라는 애가 항상 돌고 있고요. 얘는 에이전트 데몬 시스템으로 돌고 있고, 그 다음에 파드의 실행 상태를 체크하고, 그 다음에 노드에 있는 상태들을 다 체크해서 API 서버로 보내죠. 그러면 이제 SCD로 저장하고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큐브 프록시라는 애가 있고, 얘는 이제 실제 네트워킹을 담당하고 있고, IP 변환이라든지 뭐 라우팅 이런 일들을 얘가 처리해줘요. 네, 그렇게 돼 있고요. 기타 구성 요소들은 뭐 레지스트리도 있고 뭐 네트워킹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거는 나중에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파드가 디플로이 되는 과정을 나름대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일단 시스템이 구성이 되면 첫 번째 큐블릿이라는 애가 API 서버로 자신에 있는 노드 상태들을 그리고 파드 상태들을 계속해서 보내주고 정기적으로 보내줍니다. 그래서 API 서버가 SCD로 저장을 하게 되고, 근데 이런 그 상태 정보를 계속 저장하고 있다가 이제 실제 배포하는 담당자, 개발 담당자가 큐브CTL을 통해서 매니페스트를 배포를 하면 API 서버로 들어오겠죠. 그럼 API 서버가 신규 타스크가 들어왔다고 이제 알려주고 그 정보들을 여기에 저장해놔요. 그리고 스케줄러가 돌면서 신규 타스크 들어왔네 확인하고 얘가 다시 API 서버에 요청을 해서 노드에 있는 상태 다 가져와봐. 현재 파드 어디 떠 있는지 다 확인할 수 있게 뭐 정보를 줘.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실제 어떤 노드에 배포돼야 될지 얘가 스케줄링을 합니다. 그리고 배포돼야 된 스케줄 정보를 다시 API 서버에 주면 컨트롤러 매니저라는 애가 보면서 여기에 어떤 서버에 이제 몇 개의 파드를 배포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계속 이제 노드 큐블렛과 감시를 하죠. 그렇게 되면 이 정보들을 큐블렛에 보내고 큐블렛이 나한테 이 파드를 배포하란 말이네 하고 배포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배포해주고 이 파드들의 상태를 다시 계속해서 이렇게 올려줍니다. 그래서 이 상태들이 항상 유지되고요. 그 쿠버네티스가 이제 선언적 방식으로 동작하는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이런 말이에요. 얘가 이제 자동으로 API 서버에 정보들, 타스크들이 배포가 돼 있으면 얘네들이 항상 그 스테이터스를 확인하고 그 매니페스트에 있는 어떤 정책이나 이런 정보들을 확인하고 그걸 계속 유지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매니페스트가 바뀌면 이 항상성 유지하는 얘네들이 계속 보면서 어떤 애들은 죽여야겠다, 어떤 애들은 뭐 드려야겠다 이런 일들을 자동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쿠버네티스가 동작하는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은 제가 별도로 올려놓고요. 아까 전에 파드에도 볼 때 파드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일단 여러 종류의 파드가 있는데요. 일단 파드는 최소 배포 단위고 한 개 파드에는 컨테이너 한 개 이상 들어갈 수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뭐 사이드카 패턴 아까 전에 말씀 주셨죠. 그 메인 어플리케이션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 어플리케이션 사이드카로 붙어서 로그 에이전트 같은 것들이 붙어 있으면
얘가 이쪽 내부에 있는 스트림 아웃 정보들을 읽어서 특정 파일에 내보낸다든지 아니면 프로메테우스 이런 데 올려준다든지 이런 역할들을 해주는 게 사이드카 패턴이에요. 이게 사이드카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엠버서더 패턴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특정 어플리케이션이 자기가 직접 어떤 일을 외부랑 통신하는 게 아니라 앞에 엠버서더라고 하는 이제 뭐 대사 이런 애들이죠. 이런 에이전트들을 통해서 외부랑 통신하고 이 외부도 에이전트를 통해서 어떤 일을 처리해야 되는 경우 이런 엠버서더 패턴으로 이제 컨테이너를 배치합니다. 그리고 이제 파드들 종류가 아주 여러 개가 있는데요. 그냥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일단 일반적인 파드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파드는 어떤 애플리케이션 같은 게 되겠죠. 그리고 정적 파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 정적 파드는 실제로 그 쿠버네티스 컨트롤 플레인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은 이제 etcd, 뭐 쿠버 API 서버, 뭐 컨트롤러 매니저, 뭐 스케줄러 이런 것들처럼 얘네들을 직접 정적으로 파드를 하나 띄워놔요. 이게 정적으로 띄우면 일반적으로 여기 보시면 네임스페이스 컨트롤 플레인에다가 여기에 보면 노드 타입이 컨트롤 플레인이죠. 이 컨트롤 플레인이라는 애들한테 이렇게 뜨게 되는데 쿠버네티스가 여기에 매니페스트 파일에 있는 이런 설정 파일들을 보고 파드를 띄워요. 그러면 얘네들은 정적으로 항상 떠 있는 애가 됩니다. 그게 이제 정적 파드고요. 그 다음에 잡이라는 애가 있고 이 잡들은 이제 실제로 배치 작업인 것처럼 한 번만 처리하고 내려가는 애들을 잡이라고 하고요. 크론 잡은 크론 탭처럼 계속 주기적으로 특정 주기에 따라 파드를 실행했다가 그냥 끝나면 다시 또 다음 주기에 실행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제 크론 잡입니다. 그리고 데몬셋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 안 썼네. 데몬셋이라는 애는 이제 각 노드마다 하나씩 다 떠 있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뭐 로그 에이전트를 노드마다 붙인다든지 매트릭 정보를 노드에 있는 매트릭 정보들을 뭐 프로메테우스로 내려서 우리가 모니터링 하겠다 그러면 이런 데몬셋들이 올라가서 이 노드들이 각각 한 대씩 다 떠 있는 거예요. 얘가 또 죽으면 다시 띄우고 이런 역할들을 해주는 게 데몬셋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정리해봤고요. 나머지는 네트워킹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거는 다음번에 구체적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제 네. 네, 기도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분들 질문 있을까요? 저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네. 그 방금 데몬셋이라고 하신 거는 컨테이너인가요? 데몬셋도 카테고리가 파드입니다. 네. 파드. 아, 파드인가요? 네, 데몬셋도 파드의 하나고요. 네. 얘는 컨테이너가 하나 올라가 있는 거죠. 여기에 보면. 네, 컨테이너가 하나 올라가 있고 뭐 이런 컨테이너는 파드에 이렇게 두 개 이런 형태, 이런 패턴 아니면 엠버서더 패턴 이런 거 쓸 수 있잖아요. 파드는 일반적으로 뭐 로그 에이전트 같은 이런 사이드카 패턴으로 주로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데몬셋. 네.